자, 우리 1교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2과목과 3과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간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학습 시간이 풀로 보장이 되어 있다면 별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 주어진 시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 내에 여러분이 몰입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우리 1교시 때 말씀을 드렸듯이 네, 우리 여러분이 학습하는 게 지금 2과목이라고 한다면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나는 이래독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4과목을 하면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아마 주말에만 여러분 시간 확보가 거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교재를 더 압축시켜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난이도 있는 부분은 여러분 쳐내고 특정 난이도 이하부터 여러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난이도가 높은 것들 여러분 다 일일이 내용 정리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해요.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 검정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기는 필기 역할만 하면 되고 실기랑 연계되어 있는 걸 더 집중해서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필기하면서도 당연히 필기가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과연 이 필기로 실기에서 어떻게 내가 이해력을 높일까라는 거 고민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첫 1교시 때 계속 지금까지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2, 4과목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2과목이 전체 과목에서 가장 점수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3장의 통계기법 2에 뭐가 있냐면 확률 이론이 있습니다. 확률 이론이 있고요. 추정이 있고요. 가설 검정 파트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등장할 수 있고요. 약간 통계적 지식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가장 점수가 낮습니다. 또한 챕터 2장 보시면 데이터 탐색 파트에 비정형 데이터 파트의 전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라는 건요, 일반적인 분석 기법하고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비정형 데이터의 전처리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득점 분포가 확 떨어집니다. 이렇게 곳곳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과목 여러분 가장 득점량이 낮고 과락이 발생하는 과목이 바로 이 과목 빅데이터 탐색 파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득점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한 8개 정도 됩니다. 자, 8개를 확실하게 마스터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병행하게 되면 여러분 최종 제가 하는 목표는 11문항에서 12문항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 부족한 부분, 물론 12문항을 득점하면 전혀 학교에 지장이 없지만 만약에 12문항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1, 4과목에서 상쇄시켜 줄 겁니다.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 과목은 출제하는 방식에 따라서 난이도의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걸 다 일일이 대비하기에는 너무 학습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과목이 점수가 낮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은 여러분이 반드시 학습해야 할 포인트별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 해당되는 변수 변환 방법 또는 불균형 데이터 처리 파트 중요하고요. 우리는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그 데이터 전처리는 우리 빅분기 1유형, 2유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따라서 데이터 전처리는 실기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학습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확률 분포서부터 가설 검정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하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이 과목, 우리 데이터 전처리 파트, 첫 번째 데이터 정제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박스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시험 문제 실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데이터 수집은 미리 되어 있어요. 데이터 수집은 되어 있고 우리는 실행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파악을 해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도 구조 파악해 이런 방법이 없고 당연하게 데이터를 받아서 구조 파악하게 됩니다. 유형도 파악하게 되고
과연 몇 개의 행으로 변수가 몇 개인지도 파악해 보는 것이죠. 필요한 경우에 데이터 전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처리라는 것은 결집값, 이상값 또는 데이터를 변환시키는 걸 다 모두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게 되죠. 자, 이게 끝나는 게 데이터 전처리까지 해서 분석력 마트를 만들게 되면 여기서 1유형이 만들어집니다. 특정 열을 추출해서 기초통계량 값을 요구하는 게 1유형이고요. 이 분석력 마트를 가지고서 모델을 만듭니다. 분류 모형, 회귀 모형을 만드는 거, 이게 2유형입니다. 또는 분석력 마트에서요, 우리는 가설 검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3유형입니다. 요 박스 안에서 그림에서 1과 2, 3유형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빨간색 되어 있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과목에서는 꼭 꼼꼼해야 할 파트는 확실하게 4가지 특징을 구분하도록 합니다. 데이터 정제의 내용, 정의, 통합, 축소, 변환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파생 변수, 차원 축소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정제라는 것은 이상값 또는 결집값들을 파악하고 필요시 제거하는 걸 데이터 정제라고 합니다. 데이터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서로 우리 작업형 제2유형 할 때 우리 엑셀을 따지면 시트 1과 시트 2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열변수가 공통 열변수가 있고 이걸 병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통합이라고 해요. 축소는요. 우리 시험 문제 실기에선 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변수 선택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워낙 패키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큰 변함이 없고요. 하지 않습니다. 변환이라는 것은 파생 변수 만들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걸 정규화 또는 표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기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거는 1유형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4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데이터 정제부터 쭉 세부적인 카테고리 우리 바로 강론 파트가 쭉 등장하게 되고요. 우리 얼마 전에 노이즈와 관련된 부분 주요 작업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여러분 득점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아요. 적어도 데이터 정제는 어떤 거야? 결집값과 이상값, 노이즈를 우리 탐색하고 필요시 제거하는 거 데이터 정제야 라고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209페이지에 결집치의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늘 1년에 2번 우리 메타버스 강의하게 되는데요. 나올 것 같으면서 출제될 것 같으면서 안 나왔던 파트가 바로 이 3가지입니다. 결집치의 유형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완전 무작위, 무작위, 비무작위, 정의 내리도록 합니다. 자, 결집값을 특정한 값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요. 3가지가 있습니다. 단순과 다중과 회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장하지 않습니다. 더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 과목을 정리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상값의 탐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다 알면 좋겠죠? 적어도 이상값을 판단하는 시각화 도구 중에 상자 그림은 꼼꼼하게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이건 시각화 파트의 출제 포인트도 높고 상자 그림은 우리 시험 자체에서도 출제 포인트가 높습니다. 자, 나머지는 참고사항으로만 확인해줘도 좋습니다. 자, 3번째 이와 같은 이상치 처리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관측키를 삭제해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삭제해 줄 때 무조건 삭제한다 오답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삭제할 수가 있는 건데 그냥 이상치라 그래서 무조건 삭제한다는 보기가 들면 오답입니다. 또는 이상치를 변환시킬 수도 있고 범주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값, 평균값 또는 중앙값 또는 최빈값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간값을 중앙값, 중위값으로 바꿉니다. 자, 이런 처리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고 가도록 합니다. 자, 221페이지는 반드시 나오는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차원 축소 큰 카테고리고요. 그 밑에 변수 선택 또는 변수 특징 추출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보시면 중요한 변수 선택 방법은 전체 변수에서 부분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필터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통계 기반을 통해서 하는 거죠.
출제 가중치는 낮습니다. 높은 상관계수를 기반으로 또는 분산이 낮은 걸 제거하고 또는 필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정보 이득이라는 건 의사결정 나무에서 한 번 더 등장하게 되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중요한 변수만을 솎아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여기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죠. 자, 해당되는 전체 집합에서 가장 예측 또는 분류를 하든 회귀를 하든 영향력 있는 변수만을 선택하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ADSP, ADP에도 너무 많이 출제됐던 범위고요. 해당되는 전진 선택과 후진 제거를 정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바로 빅분기 필기 파트에서는요, 여기 세 번째 방법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걸 인베리드 메서드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회귀 분석할 때, 회귀 수정할 때는 우리 최소 제거법, 최소 자생법에 의해서 회귀 개수를 추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바이어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모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학습 데이터의 바이어스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좋은 모델이지만,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좋은 일관된 성능을 보여주는 것, 그것도 역시 좋은 성능이죠. 따라서 바이어스도 작고 우리 베리언스도 낮은 것도 좋지만 이 둘 간의 관계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니까 동시에 증가나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베리드 메서드라는 것은 최소 제거법 약간 손해 볼 테니까 베리언스 파트를 좀 더 보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베리드 메서드 방법입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은 방법이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한참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통계 파트에서는 능형이라 하고 머신 파트에서는 리치라고 합니다. 또는 라sso 회귀 모형이 있고요. 자, 이와 같은 방법, 회귀 개수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중요한 것은 요 중간에 박스가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정규와 선형 회귀 파트는 최소 제거법 플러스 분산을 관리하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회귀 개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특정 제곱합 이하로 페널티를 바하는 방식을 능형 또는 리치라 하고 걔를 L2놈이라 합니다. 꼭 기억하고 수식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라쏘는요, 절대값, 합의 특정값 이하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이고요. 걔를 L1이라 하고 두 번째 수식을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RSS라는 것은 최소 제거법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능형 회귀에는 변수 선택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라쏘는 변수 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 구분하도록 할게요. 중요합니다. 자, 우리 계속 말이 길어지면 우리 오늘 너무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226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것은 전체 집합에서 부분 집합을 선택하는 피처 셀렉션입니다. 또 하나는 차원 축소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변수 추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성분 분석, SVD, LDA, FAD이 바로 변수 추출 방법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와 같이 차원이 많아지는 거, 변수가 많아짐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우리는 차원의 저주라 하게 되고 이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차원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앞에 변수 선택, 부분 집합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우리 주성분 분석부터는 뭐라고요? 그 변수의 특징, 상관성을 기반으로 해서 특징을 잡아내는 방법이 바로 변수 extraction, 변수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뭐가 기준이에요? 주성분 분석이 기준입니다. 머리에 계산이 복잡해지네요.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자, PCA와 우리 해당되는 요인 분석 또는 특이가 분해를 SVD라고 합니다. 또는 LDA를 선형 파면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PCA와 이 세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 기억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한 문항이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자, 중요한 건 기준점이 PCA예요. PCA와 우리 해당되는 요인 분석, 투입감 분해, 선형 파면 분석, 요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성분 분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분산이 가장 큰 축을 찾는 것이죠. 분산이 크다는 건 데이터 변동성을 의미하고요.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성문 분석입니다. 이 주성문 분석과 해당되는 다른 개념들과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233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자, 간략하게 파생변수와 요약변수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서로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2번 출제가 됐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이 과목은요, 제가 출제 포인트만 딱 이렇게 메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형태로 학습하시면 되고,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중심으로 이 과목 정리하실 거 부탁드립니다. 자, 변수 변환 파트가 있는데요. 우리 이거 1유형에서 출제가 됩니다. 로그 변환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로그 변환이 한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로그 변환은 언제 쓰냐 하면 서로 변수 간의 데이터 크기가 차이가 크게 되면 바로 로그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큰 숫자를 갖고 있는 걸 좀 더 작게 만들어요. 그때 쓰는 게 바로 로그 변환입니다. 자, 여기 한 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두 번째, 박스컷스라는 것은 우리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할 때 쓰는 변환 방법입니다. 자, 여기 박스콕스 변환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가 시험 문제 포인트입니다. 우리 범주형 변환이 있어요. 우리 연속형 데이터 1서부터 100세가 있어요. 10대, 20대, 30대 이걸 구간화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변환시킬 수도 있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데이터를 주어지게 되고 이걸 구간별로 쪼개서 분석해서 기초 통계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예상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실기할 때 판다스나 또는 디플라이알 패키지를 할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더미 변수예요. R에서는 되게 편한데요. 이거 회귀 분석할 때 독립 변수가 연속형 데이터여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범주형 데이터인 경우 이렇게 더미 변수를 하게 됩니다. R과 파이썬 하는 변환 방식이 달라요. R에서는 그냥 팩터로 변환시켜주면 지가 알아서 더미 변수가 되고요. 파이썬에서는 인코딩 작업을 해줘야지만 더미 변수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 인코딩 방식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 근래에 들어서 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R에서는 얘를 하지 않아요. 파이썬에서만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 나, 다, 라가 있습니다. 인코딩 방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의를 물어봅니다. 정의가 서로 잘못된 것이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 스케일링인데요. 데이터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변수가 있어요. 서로 단위가 달라요. 그럼 단위가 크거나 숫자가 커지면 걔가 그만큼 타겟 변수의 영향력이 크게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력 변수의 값을 특정 범위로 좁혀지는 걸 스케일링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스케일링 방식 우리 시험 문제에서 민맥스 수식을 물어볼 수가 있고요. 해당되는 값을 주어지게 되고 민맥스를 구하라 할 수도 있어요. 타입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우리 표준화 방법, 우리 수능 점수 관련된 G스코어 값이 바로 G점수 표준화 방법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계산 문제로 등장하게 돼요. 이런 문제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단순하게 수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거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고 이거는 1유형, 작업형, 실기 파트의 1유형이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244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 오디오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들리시면 1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 2시간 내에 이렇게 과목을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해보고 어디가 포인트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건 처음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요. 그죠?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과목 간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학습을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어떤 형태로 내가 하게 되면 합격하겠구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표가 나올 수 있는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여러분이 감안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24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분류 모형이든 회귀 모형을 만들 때 타겟 분포도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상과 특정 질병에 걸릴 비정상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비정상의 데이터가 굉장히 적겠죠. 그죠? 또한 자동차 검사를 하는데 우리 베어링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거의 그 불량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서 우리 모형을 만들게 되면
과대적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감을 서로 맞춰줄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균형 데이터 처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더샘플링, 오버샘플링 여기 장단점이 중요한데요. 자, 언더샘플링이라는 것은 다수 클래스의 샘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언더샘플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언더샘플링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가 좀 낮아요. 또 여기까지 여러분이 학습해달라고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언더샘플링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버라는 건 뭐냐면 우리 다수 클래스에 맞춰 소스 클래스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있던 것을 계속 복제하니까 뭐에 빠져요? 과대적합 초래할 수가 있어요. 요 장단점만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임계값 이동이 있거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임계값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3과목에서 우리 로이스트 회계 분석이 있거든요. 자, 그때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요. 그때 임계값은 0.5로 되어 있습니다. 0.5를 넘어가면 1, 0.5 이하면 0으로 구분하게 되죠. 이게 임계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임계값은 해당되는 데이터 분포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가 학습할 때는 고정해놓고 하고 우리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할 때만 임계값을 조금씩 조정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임계값 이동을 통해서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앙상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언더, 오버, 여기 나와 있는 임계값 이동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여기에 세세적인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꼼꼼하게 하게 되면 학습량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아주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는 빅분기는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 부분도 알면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 강의하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부족한 시간 내에 가장 합격에 근접할 수 있는 하나의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 탐색 파트입니다. 자, 데이터 탐색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 포인트만 가도록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네 가지 주제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걸 중점적으로 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주요 확인 사항들입니다. 우리 모델링 분석 기법까지 세세적인 것까지 탐색적 분석을 통해서 하지 않아요. 우리 아까 박스 데이터 전체를 봤을 때 데이터 불러와서 결측값, 데이터 유형, 이상값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 기초 통계량 확인해 보는 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 하고 그걸 영어로 EDA라고 하죠. 자, 263페이지는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출제 용어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포인트에서는 우리 공분산하고 상관계수 여러 차이점 구분하셔야 됩니다. 공분산 역시 두 변수의 선형성, 강도,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지만 공분산의 값은요, 측정 단위에 민감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걔를 표준화시킨 것이 상관계수입니다. 또한 공분산의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 공분산은 0이지만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아요. 또 하나 상관계수가 0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 확률 변수가 선형성이 없다는 것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거 외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피어슨과 스피어만은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피어슨은 서열 척도 이상인 거고요. 피어스는요, 구간 척도 이상인 거고요. 스피어만은 서열 척도일 때 이용하는 비모수적 방법입니다. 피어스는 선형의 정도를 파악해 보는 거고요. 스피어만은 단조 증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선형 관계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덤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약간 수리적인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공분산의 성질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공분산은 서로 앞뒤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공분산의 확률 변수 A, B를 해주게 되면 걔는 앞으로 빠지지만 상수 B가 있으면 걔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 어렵게 하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런 출제 유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분산의 성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딴 건 여러분 관련 없습니다. 자, 우리 268페이지에 보시잖아요. 보시면 뭐가 있냐면 해당되는 기초통계량 값이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갈 때 확 올라가지만 또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온다 했잖아요. 뭐 최빈값, 중앙값, 평균의 특징을 물어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결집값이 범주형 데이터예요. 범주형. 그럴 경우에 뭘로 대체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최빈값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 평균값과 중앙값 크기에 따라서 이게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나 왼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나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ADSP 시험 문제에서 계속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자, 우리 문제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자, 여러분 여기 빨간색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조사 문제 패턴인데요. 변동계수 물어볼 수 있어요. 정의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딴 건 시험 문제 안 나와. 외도가 양수라는 건 뭐예요? 오른쪽 꼬리 분포예요. 왜? 분자가 뭐예요? 평균에서 중앙값을 빼주는 값이니까 만약에 평균이 더 크면 오른쪽 꼬리 분포잖아요.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각화 탐색 파트에서는 상자 그림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1과목 할 때 등장했죠. 그죠? 그래서 상자 그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시공간 데이터 우리 4과목 할 때 제가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단계 구분도와 카토그램 외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별량 데이터 탐색에 보시면 28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여러 가지 다별량 분석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별량의 상관성을 파악해 보는 걸 뭐라 해요? 우리 산점도 행렬이라고 합니다. 고유명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해당되는 주성분 분석에서는 바이플롯을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바이플롯이라는 것은 X축이 1주성분이고요. Y축이 2주성분이에요. 해당되는 직선의 4개가 존재하게 되는 게 원변수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주성분 분석과 평행이 있는 3개의 변수는 PC1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반대로 PC2와 평행되어 있는 것들, 여기 세팔 위스라고 되어 있는데 걔는 이 주성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해석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출제되지 않고요. 우리 6번에 평행좌표 플롯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 출제가 됐어요.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91페이지 이게 6K 시험에서 아마 데이터 전처리 파트 용어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것도 한 문항이 아니라요. 제가 기억하건데 두 문항인가 세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아마 그때 이 과목에서 많은 부분들이 많은 수험생들, 응시생들이 아마 굉장히 고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비정형 데이터, 우리 전처리 파트는 용어만 정리 부탁드리도록 해요.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여기 문서 단어 행렬이 뭐고 여기 문서, 코퍼스, 그 다음에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이렇게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용어로만 정리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그 이상 출제되기는 힘들어요.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법이 일반적인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토크나가 뭐고 어간, 불용어, 정규화 이런 것들만 정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상자 그림 여러 군데 있어요. 이상치 판단할 때도 상자 그림이 필요하게 되고 시각화 도구에서도 상자 그림이 나오게 되고 우리 중앙값과 평균값 판단할 때도 상자 그림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가중치가 높아요. 원래 높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패스하셔도 되고 여기 사회 연결망 분석, SNA 분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파트가 우리 ADP 파트에는 비정형 파트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는 시험 가중치가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 문제를 아직 갖고 오지도 않고 전혀 갖고 오지는 않지 않았어요. 한 문제 정도만 출제가 됐고요. 여기 4가지가 있습니다. 중심성 방법에는 이 4가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런 형태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고 기출문제를 봐주는 거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는 통계기법 이해인데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확률 비론 파트가 존재하게 되고요. 추정과 우리 가설검정 파트 또는 가설검정의 오류 파트가 바로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가능가다 계산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출제 유형은 아주 카테고리 유형이 생각보다 아직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산 문제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311페이지는 여러분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표본 이론에서 확률적 표본 추출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4가지 방법에서 단순과 계통, 층화, 군집은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 문제 틀리면 심각해져요. 그 다음에 척도 문제, 아까 1과목에 등장했잖아요. 이 파트에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척도 4가지, 우리 출제 유형, 절대 0점을 비롯해서 해당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무슨 척도인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강조합니다. 틀려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315페이지는 이 박스표를 통해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조건부 확률 계산 문제 또는 베이지안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고 출제될 겁니다. 근데 베이지안 정리, 결국에는 조건부 확률을 배우는 것은 베이지안 정리 때문에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베이지안 정리 계산 문제로 등장했었고요. 수식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출제 키워드 3번째 뭐가 있냐면 확률 분포는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각 분포의 특징이 중요하고요. 특히 포화성 분포와 초기화 분포의 특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속형 확률 분포의 카이제거 분포와 F분포의 용도가 서로 달라요. 우리 두 집단의 분산 추정할 때는 F분포를 이용하게 되고요. 한 집단의 분산 추정할 때는 카이제거 분포를 이용해요. 그 다음에 5번째, 확률 변수의 기대가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 우리 이산형 또는 연속형 공식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이 또 하나 추가적인 부분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용어 정리해 보시면 기대값의 특성이 있고요. 분산의 특성이 있어요. 아까 우리 공분산의 특성 했잖아요. 그죠? 기대값의 특성, 분산의 특징이 시험 문제가 등장한다는 게 빅분기만의 특징입니다. 이게요. 빅분기만의 특징이에요. ADP와 ADSP 문제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약간 수리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계속 출제됐고 있고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이런 특성 파악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심극한 정리는 뭐 우리 통계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모집단이 정기분포이면 거기서 뽑은 표본의 평균은 정기분포예요. 하지만 모집단의 분포가 정기분포가 아닐 때 어떻게 해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해당되는 표본의 평균의 분포는 우리 정기분포에 근사한다는 게 중심극한 정리잖아요. 따라서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모집단이 어떤 분포이든 상관없고 모석 검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심극한 정리의 기본 개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추정과 가설 검정 파트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 좋은 추정량이 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고 이거 다른 관련된 사조사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어요. 우리 문제 갖고 오기 너무 편하거든요. 자, 이와 같은 점 추정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최대 우도까지 여러분 아달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고요. 적어도 여러분 3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뢰 수준 95%의 의미랑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계산 문제 정도는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신뢰도 95%는 건 확률의 개념이 아니에요. 방법의 정확도 개념이죠. 한번 뽑을 때마다 구간 추정은 매번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확률이란 개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 박스에 보이시는 95% 신뢰 구간을 계산 문제가 등장할 수 있어요. X바는 표본 평균 값이고요. N은 표본 크기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예요. 요걸 알면 해당되는 우리 모평균 95%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344페이지는 우리 가설 검정의 기본 용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귀무가설, 대립가설, 그 다음에 유의확률, 유의수준 하나에 가설 검정을 하나는 인계값, 기준값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검정의 오류, 1종 오류와 2종 오류 또는 1-베타라고 할 수 있는 검정 오류가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계속 늘어나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앞에서 정기성 검정은 잠깐 앞부분 4과목에서 조금만 등장했잖아요.
우리 정기분포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검정 방법이 있어요. 여기 4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뭐 특정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정기성 파악해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큐크플라, 샤피로 위크, 콜모그래프 스미노프 검증, AD, 앤더스 달링 검증을 통해서 우리는 정기성 검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과목을 정리합니다. 이 과목에서 출제 포인트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제가 꼭 나온다고 했던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해당되는 기출문제가 이 과목에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는 감 잡기 힘들잖아요. 실제 계산을 해서 어떤 형태가 나와 있는지 출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자, 이렇게 확실히 주어진 문제에서는 득점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과목입니다. 절대로 우리 10문항에서 12문항 득점하게 되면 합격률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죠? 자, 이렇게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다면 계산 문제도 풀어보고 할 텐데, 네, 그건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과목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 오디오 사항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으시면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사항 계속 올려주세요 하면서 확인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과목은 생각보다 우리 정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 출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파트가 방황되하지도 않아요. 특징별로 보시면 특정 파트에서 확 몰려서 출제되지 않고 다 기법마다 한 문항 정도 패턴 문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3과목은 2과목보다 훨씬 더 수월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2과목이 문제네요. 그죠? 자, 2과목 여러분 우리 가능하다면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3년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한 480문제 정도 기출문제가 있고 다른 건 모르는데 우리 2과목 문제만큼은 가능하다면 많이 풀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교재, 우리 책은 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3권이 1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본 용어가 중요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12페이지에서는요. 여기 제가 아까 4과목 할 때 또는 1과목 할 때도 등장했어요. 우리 해당되는 머신러닝은 학습 기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지도와 비지도는 몇 번 나왔어요. 출제가 됐지만 강화 준지도가 이번에 나올 차례거든요. 한 번쯤은 나오게 될 거예요. 미리 예상해 보는 거 중요합니다. 자,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 모형은요. 크게 분류 모형 또는 회귀 모형으로 구분하게 되죠. 또는 군집 분석도 있습니다. 그죠? 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이미 출제된 적이 있고요.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분석 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마이닝과 머신러닝 개념은 서로 다르죠. 그죠? 머신러닝은 학습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 마이닝은 그 속에서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찾는 게 데이터 마이닝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거 다별량 분석 파트에서 등장해요. 통계 기법과 관련된 부분은요. 여기서는 데이터 마이닝의 분석 모형 중에서 분류와 예측과 군집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되고 머신러닝에서는 이 4가지 기본 학습 기법 구분하는 게 출제 포인트고 결국에는 용어 정리 부분이에요. 용어 정리. 자, 21페이지는 중요하죠. 제가 여기 요약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하이퍼 파라미터하고 우리 과대적합과 과수적합은 편향과 분산 다 관련성이 있어요. 과대적합이라는 건 뭐예요? 트레인 데이터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어서 일반화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우리 과대적합이라 하잖아요. 그럴 때 편향은 굉장히 낮게 되고요. 분산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정해줘요? 하이퍼 파라미터 분석자가 설정해줌으로 인해서 과대적합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 5가지 키워드가 우리 작업형 제2 유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굉장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모양이 복잡해지면 어떻게 돼요? 과대적합 빠지는 거죠. 그러면 편향은 작아지지만 분산은 커져요. 그죠? 또는 이 표현을 모델이 유연해질 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석 모형이 유연해지다는 거는 굉장히
결제 경계 라인이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역시 편향은 낮고 베리언스는 커지는 거죠. 그죠? 자, 이 개념 또 어디서 설명했나요? 리츠와 라쏘 때도 설명드렸어요. 그죠? 편향과 분산, 우리 정규화 선형회계는 편향의 손해를 보는 대신에 분산으로서 커버하는 게 정규화 선형회계 개념이라고 했어요.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 모델이 유연해진다는 건 과대적합이라고 했습니다. 과대적합. 모형이 복잡해지는 걸 의미를 해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23페이지에 보시면 분석 모형의 구축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프로세스 순서 너무나 좋아해요. 가로로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모델링의 순서 밑에 거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모델링 새로 거는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요건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 아예 이렇게 행으로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분석 환경 구축 R과 파이썬 시험 문제에 출제되진 않아요. 하지만 실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연습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매일 30분도 좋아요. R, 파이썬 나한테 익숙해져 있는 거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누가 우수하다 그런 거는 논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좀 이해하기 좋고 내 손에 익숙해져 있는 거 하나 선정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난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처음 초보자한테는 R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는 패키지를 처음 다루다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 제 영상에도 무료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그 R 같은 경우는 디플라이 R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파이썬은 판다스와 넘파이 부분을 반복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약간 손에 좀 익숙해져 가요. 그럼 바로 필기 합격하고 바로 실기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했습니다. 우리 4과목에 있는 내용, 여기 3과목에 등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K-폴드를 또 쪼개면 뭐가 나온다 했죠? LOOCV, LPOCV 또는 몬테카를로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앞에 나왔던 거 중복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 기법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분석 기법은 한 기법에서 왕 몰아서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부담감이 덜하다고요. 그 다음에 출제 유형도 기존 ADP, ADSP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 너무 한쪽 분석 기법에 몰입해서 난이도를 올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별표만 해석하도록 합니다. 회귀 분석의 가정 조건, 5창의 가정 조건들이 있어요. 또는 회귀 분석은요, 서로 두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해 보는 거고요. 상관 분석은 선형성의 강도를 파악해 보는 거죠. 회귀 분석 해석할 때요, 여러분 유의하실 것은 회귀 개수의 해석하는 방법 또는 회귀 모형을 해석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때 이용되는 통계량이 서로 달라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잔차 분석이라는 거 우리 5창의 가정 조건이 제대로 타당한지를 물어보는 분석. 다중공성성이라는 개념 용어 중요하죠. 제가 여기서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앞에서 전진 선택과 후진 제거는 변수 선택 방법에서 언급했어요. 그래서 1사 과목의 선점이 싹 되면은 2, 3이 좀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회귀 분석은요, 한 문항, 많이 나와도 두 문항 넘어가지 않아요. 두 문항 넘어가면 특이한 회차의 문제라고 합니다. 한 가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기 회귀 모형에 분산 분사표가 있어요.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다른 그 사조사 문제에서는 여기 블랭크를 만들어서 숫자를 집어넣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해석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요게 갖고 있는 값이 의미하는 거 꼭 구글링을 찾던지 챗GPT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각 이 분산표에 들어가는 이 박스 안의 의미를 파악해 보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문제 내기 좋거든요. 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또 하나 우리 그 ADP 문제 또는 ADSP 문제랑 약간 출제 유형이 바뀐 게 바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거예요. 우리 이런 그림을 잔차 분석을 통해서 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면서
이거 회귀모형의 가정 조건을 위배됐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정을 하느냐 문제예요. 여기는 다항회귀를 하면 되고요. 자, 이거는 등부산성 위배된 그림이거든요. 그죠? 자, 이런 경우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로그 변화를 한다거나 뭐 가중회귀를 한다. 즉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을 물어볼 수 있는 게 빅붕의 문제예요. 이건 ADP 문제도 없고 ADSP 문제도 없어요. 약간 얘는 차별성이 느껴집니다. 약간 레벨이 좀 하나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출문제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에요. 얘 차이점은요. 일반 선형 회귀 분석, 우리 ADSP 문제랑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 타겟 변수가 이진 데이터에 쓰는 회귀 분석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이거 회귀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 선형 회귀 분석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빅분기 시험을 처음 보신다는 분, 나는 ADSP 시험을 안 봤어요. 나는 빅분기 바로 봐요.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실래요? 여러분들 중에서. 예, 올려주세요. 네, 그냥 올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한 7분, 7분 정도 계시는데요. 8분, 예, 많으시군요. 아마 관련 빅분기 시험을 바로 본다는 것은 적어도 관련 공부를 했다거나 또는 유사 전공이거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관련성이라 전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한번 2번 올려주세요. 저는 빅분기 처음 보는데 전공도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 분도 상당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다 누르시는 거 말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의 관련성을 파악해보고 수업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어쨌든 간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 우리 일반 회귀 분석이 박스가 있잖아요. 서로 모형 검정도 달라요. 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잔차 이탈도라는 것을 카이저 검정을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모형 검정은 우리 F 통계량과 T 통계량을 통해서도 하게 돼요. 우리 일반 회귀 분석은요. 이런 차이점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이렇게. 자, 의사결정나무 한 문제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로지스틱 한 문제, 회귀 분석 두 문제, 로지스틱 한 문제, 의사결정나무 한 문제 이렇게 예, 배정이 됩니다. 네, 제가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끝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나무 이거 한 문항에 배정이 되어 있고요. 분리기준 순서로 분류가 돼요. 순서라는 것은 특정 범주에 속하는 비율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우리 모형의 복잡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의사결정나무에서 풀트리라고 하게 돼요. 완전히 끝까지 다 만들게 되면 모형의 복잡도가 최대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과대적합이 빠지게 되죠. 과대적합은 뭐예요? 바이어스는 작지만 베리언스가 커지게 되고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가지와 정지 규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결정나무는 순서를 가지고 우리 두 마디로 쪼갠다고 했는데 순서를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요. 불순서를 평가하는 지표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 또는 카트 알고리즘이 우리 이산형일 때 또는 연속형일 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불순도 지표를 가지고 이용이 되는지 또는 의사결정나무의 장단점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문제만 등장합니다. 한 문제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쪽에 얼마 전에 우리 ADSP 시험 문제 봤는데요. 여기 엔트로피지스 수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죠. 그죠? 손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엔트로피지스는. 진입값은 제가 출제된 적은 내가 기억을 하지만 엔트로피지스 수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제가 처음 봤어요. 네, 상당히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자, 카트가 우리 이산형 연속형일 때 어떤 분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꼭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장단점 중요하고요. 자, 우리 인공신경망,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강추를 갖고 있어요. 결국에는 인공신경망에서 학습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실제값과 예측값 오차,
이걸 손실함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했죠. 이 값이 변동이 없을 때까지 우리는 다시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서 W를 업데이트, 갱신해 가는 것이 인공신경망에서는 가중학습이라고 하게 되죠. 인공신경망에는 여러 가지 활성함수가 있어요. 문제 유형에 따라 선택이 돼요. 두 가지 이진 분류는 시그모이드, 세 가지 다범주는 소프트맥스,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면 렐로, 이런 형태로 문제 유형에 따라서 딱딱 정해져 있는 거 기억하기. 세 번째는 역전파 이론을 설명드렸고요. 네 번째, 제가 매기변수 최적화할 때 우리 경사관법과 학습률, 그 다음에 기울기의 이동거리 설명드렸습니다. 자, 기울기 소실 문제 정의를 내리는 거 중요하고, 얼마 전에 40회 ADS-B 문제 정의를 물어봤습니다. 인공신경망의 장단점과 의사결정나무의 장단점을 구분하는 문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ADS-B 최근 문제 시험 봤던 응시생이라면 고개가 끄덕끄덕 거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역시 인공신경망에서 한 문항 출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서포트 벡터 머신. 자, 뭐가 중요하냐면요. 얘는 이렇게 직선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클래스를 이렇게 곡선의 형태에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클래스의 우리 간격을 마진이라고 해요. 이 마진을 최대로 하게 되면 결정 라인을 만드는 것이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나와요. 자, 얘도 분석자가 설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C라는 거 코스트라고 합니다. 감마도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얘가 커지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경계 라인을 만들어집니다. 그 의미는 복잡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기억하도록 할게요. C라는 건 코스트고요. 감마 두 개 다 분석자가 설정해주는 값입니다. 이 값이 커지면 어떻다고요? 모양이 복잡해진다고요. 그럼 뭐에 빠진다고요? 과대적합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 오답에서 과소적합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오답 보기로 골라주세요. 자, 또 하나 우리 KNN 알고리즘이 하나 있는데요. 얘는 지도학습은요. 대부분 모형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분류를 하거나 특정 값으로 예측하는 회귀 모형이 대부분인 것 같지만 KNN은 이런 모형을 만들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새로운 데이터 입력하면 거리 기반을 통해서 우리는 분류나 회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름 모델이라고 하게 되고 앞에 K라는 거 빨간색 되어 있잖아요. 얘 하이퍼 파라미터 값입니다. 얘가 작아지잖아요. 결정 라인이 굉장히 꼬불꼬불 복잡해져요. 그럼 뭐에 빠진다고요? 과대적합이요. K가 커지면요. 단순해져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관성 분석은 우리 ADS-B 문제에서는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지만요. 빅분기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연관성 지표 계산 문제에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단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향상도가 1일 때,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작을 때 의미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연관규칙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이 여기 에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서로 연관성이 많이 있으면. 그래서 등장한 것이 2세대 알고리즘, FP-글로스 알고리즘까지 알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군집 분석이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중치를 갖고 있어요. 군집 분석이요. 계층적과 비계층적 차이하는 것 중요한, 계층적은요. 부분 집합의 관계예요.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의 관계. 하지만 비계층적은 그런 부분 집합과 전체 집합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층적 군집에 병합하는 방법이 단일부터 평균, 완전, 아주 가중치가 높아요. 비계층적의 K민지의 분석 방법, 프로세스 순서가 있어요. 군집 분석은 비주도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군집수 K를 설정할 때 뭐로 한다고요? 계층에서는 덴드로그램을 하고 K민지는 엘보 포인트를 하게 되고 또는 실루엣 개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혼합분포 군집에서 EM 알고리즘 E 스텝의 역할, M 스텝의 역할을 물어볼 수가 있고요. 또한 7번째 SOM 자기조직화 지도가 있거든요. 이건 비지도 학습 방법인데요. 우리 인공신경망의 차이점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8번 밀도 기반 군집은요. 임의의 군집을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우리 K민지는요. 이렇게 원형 또는 오목한 형태에 쓰는 알고리즘이고요. 밀도 기반 군집이라는 것은 아주 기하학적인 모형의 군집을 쓸 때 이용하는 것이
밀도 기반 군집이고 그때 쓴 알고리즘이 DB스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들. 너무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하지만 자, 이렇게 하고 군집 분석 우리 시험 문제에서 2문항 또는 3문항 정도 가용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429페이지에 보시면요. 범주형 자료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 실기에서 3유형의 작업형 3유형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40회 ADS-B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범주형 자료 분석은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두 변수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때는 카이-제곱 통계량이 커진다고 해요.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가 차이가 커지게 되면 카이-제곱 통계량은 커져요. 또 한편 그때 p-밸류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이거를 최근에 40회 문제에서 우리 객관형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참 특이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독립성 검정은 뭐냐면요. 행과 열, 서로의 연관성을 물어보는 것이 독립성 검정입니다. 동질성은요. 행이 동일한 분포를 갖고 있는 것이 동질성 검정이에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적합도는요. 적합성은요. 한 분포가 특정 비율을 따르는지를 물어보는 게 적합성 검정이에요. 이렇게 개념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 동일한 개념, 동일한 카이-제곱 통계량을 쓰지만 서로 해석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별량 분석 파트에서는 앞에서 PCA 했잖아요. 거기서 확장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앞부분만, PCA 부분만 올바르게 정리하시면 여기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개념이 중요한데요. 다중행이랑 다항행이랑 서로 달라요. 그죠? 다항행이는 차수가 올라가는 거고요. 다중은 변수의 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개념 구분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별량 분석을 만오바라고 해요. 만오바. 얘는 종속 변수가 2개예요. 독립 변수가 각각 종속 변수 2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분석 기법을 만오바 다별량 분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공문상 분석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시간은 30분에 끝내드리도록 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공문상 분석은 분상 분석 플러스 회귀 분석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학습 기법에 따라서 학습 기법 A, B, C가 있는데 학업 성취도가 달라진다는 분상 분석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학업 성취도는 또 뭐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선행 학습을 어느 정도 했는지, 시간을 했는지, 또는 IQ가 높은지 낮은지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또 다른 그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을 통제를 하게 되고 이 통제되는 변수를 공병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얘를 제거하고 순수하게 학업 수준에 따른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공분상 분석이라고 해요. 이 공변인은 우리 연속형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 기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됐고 기출문제에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자, 주성분 분석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 ADS-B 시험은 패키지가 R로 해석을 하는 문제죠. 하지만 빅분기는 특정 패키지를 해석하는 문제가 딱 한 번 나왔었어요. 2회 때. 다중얘기한 분석을 R로 해석하는 문제가 한 번 나왔고요. 그 이후에서는 R, 파이썬을 가지고 결과 해석하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실기할 때 선택할 수 있잖아요. 특정 패키지를 결과 해석하는 거는 약간 특정 집단을 편의가 생겼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습할 때 어떤 교재에 보면 뭐 R 또는 파이썬을 해석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연습하시면 안 돼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시계열 분석이 있어요. 시계열 분석에 보시면 정상성 조건 3가지가 있고요. 비정상 시계를 정상 시계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차분도 있고요. 로그 변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 방법 중에 이동 평균 방법과 지수평화법이 있거든요. 이 개념 차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계열 모형 식별할 때 AR, MA 정의, AR, MA, 아리마의 정의, 백색 잡음이 정의 조건이 있거든요. 백색 잡음은 정상 시계열이에요. 교재에 보시면 백색 잡음이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 모형 식별할 때 뭘 가지고 식별하게 되냐면 자기 상관함수, 부분 자기 상관함수를 가지고 식별을 하게 돼요. 이거 참고상으로만 여러분 들어주세요. 여러분 맞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득점하라고. 그런데 자기 상관함수는 수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분자가 공분산이에요. 분모가 두 시점 간의 분산의 제곱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분산과 관련된 우리 시계열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자기 상관함수였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까지 여러분 득점해달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여러분 꼭 해당되는 파트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딥러닝 파트가 하나 있어요. 아까 백색 잡음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다음 백색 잡음의 조건이 아닌 것은 1, 2, 3번, 4번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분해 시계열 4가지가 있어요. 추세부터 불규칙까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베이지안 정리입니다. 이거 라이브 베이지 분류는 베이지안 정리를 위한 머신러닝 기법이에요. 그걸 라이브 베이지 분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 이게 베이지안 정리예요. 이 수식 중요합니다. 이 수식을 바로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베이지안 기법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독립변수로 서로 확률적으로 독립이라는 가정 조건이 있어요.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딥러닝에서 문제가 한 문항 또는 두 문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포인트만 확인하고 우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 심층신경망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어닝 레이어가 2개 있는 걸 우리는 딥러닝 또는 심층신경망이라고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미지에 특화되어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CNN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랑 좀 관련이 좀 있고요. 지금 딥러닝을 활용한 이미지, 비전 관리하는 그 성과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걸 현재 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CNN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합성곡 연산을 알아야 돼요. 합성곡 연산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우리 이미지는 픽셀로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는 5x5 픽셀로 되어 있는 걸 약간 필터를 이용해서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순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렬 연사처럼 이렇게 필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 크기로 줄여주는 거 합성곡 연산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런 연산을 통해서 우리 피처 맵을 만드는데요. 여기 카메라에 보이는 피처 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원본 이미지를 축약해서 특징을 잡아놓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피처 맵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용어도 중요해요. 패딩이라는 건 뭐냐면 합성곡 연산을 통하게 되면 이미지가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미지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바깥쪽을 0으로 채워주는 게 바로 패딩이라고 합니다. 패딩 기억하기. 자, 스트라이드는 픽셀이 만약에 아까 5x5 픽셀이었지만 만약에 픽셀이 만약에 100이었다 생각하면 너무 픽셀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합성곡 연산을 할 때 그 간격을 조정해 주는 걸 스트라이드라고 하게 됩니다. 얘를 알고 있으면 뭘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피처 맵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산수입니다. 나중에 요 연산을 집어넣어서 피처 맵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2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풀링 작업은요, 선택사항이에요. 이거는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피처 맵을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풀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여러분 학습하실 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자, RNN의 개념은 딥러닝 파트의 알고리즘의 RNN 개념은 뭐냐면 한 번 더 기억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재활용하게 되니까 우리는 기울기 소식 문제에 빠질 수 있게 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십니다. 오토 인코더라는 것은 비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요, 이 아키텍트 관련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 AE, 오토 인코더 과정은요, 이 2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 갖고 있는 변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인코더고요. 이 어닝 레이어를 통과를 하게 되면 다시 원래의 크기로 복원해 주는 걸 디코더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입력과 출력이 서로
똑같습니다. 이 균형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earning layer 수는 입력 변수보다 숫자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비정형 데이터 분석은요, 아까 이 과목에서 우리 전처리 분석 외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가볍게 넘기셔도 됩니다. 자, 앙상블은 우리 시험 문제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백인과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차이점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백인과 부스팅,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는요, 반드시 한 문항 또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좀 더 시간이 된다면 그 세부적인까지 설명드릴 수가 있겠지만 저도 이 세 가지 차이점은 구분하도록 할게요. 자, 비모스 통계 파트는요, 마지막인데요. 우리 모수 통계와 해당되는 비모스 통계가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평균 차이 검정을 할 때 독립해본 T테스트에 해당되는 비모스 검정이 무엇이 있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모수적 검정에 대응되는 비모수 검정이 무엇이 있는지 외에는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자, 제가 아무리 빨리 했는데도 우리 1시간 반이 걸렸네요. 그죠? 자, 우리 짧은 시간 내에 1과목과 4과목을 보다 보니까 제가 추가적인 부연 설명 못 해드린 것도 있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또는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처음 우리 시작할 때 우리 딱 3분 정도만 지금 나가셨고 끝까지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추가적인 궁금사항, 질의사항들 댓글에 올려주시면 오늘 끝나고 나서 내일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월 6일 날 여러분 모든 분 원하시는 합격 되시길 기원해 드리고요. 오늘 2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